방금 소개받은 청운대학교 김광명 교수입니다. 제가 우리 이정숙 회장님한테 연락 받았을 때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관련돼서 얘기를 못 들었고요. 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관련해서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으면 제가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쪽 분야로는 그 초점을 못 맞췄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사회보장 급여법상에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매우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그 협의체와 관련된 플랫폼의 역할은 어떤 국가 사무나 이런 사회복지 사무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지역형 복지 또는 지자체에 필요한 수요에 맞춤으로 그런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쪽에 초점을 못 맞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우리 김원식 교수님 토론문을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풀페이퍼를 이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수님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가치관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상에서 내용을 좀 이해했다라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페이퍼를 쫙 읽어가면서 제가 토론을 잘못 맡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제학자이신 우리 김원식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것을 사회복지 전공자인 제가 한다라는 게 실례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교수님이 주신 발제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이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토론하는 게 맞나라는 그 생각을 이제 해 보면서 교수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경제학적 또는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고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사회복지적 시각에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수준에서만 제가 토론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복급여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보장급여법에서도 명시가 돼 있었고, 그리고 중복급여나 사회보장위원회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이미 지원된 것도 환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그럼 사회보장위원회가 누군가 살펴봤더니 사회복지 전공자는 20몇 명에서 2명만 사회복지 전공자고 전부 경제학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언론인. 그래서 야, 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만 하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법에는 중복급여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법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도 금지하도록 해놨는데, 그런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 또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똑같은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나 또 중앙정부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중복급여 그러면은 역시 문제겠죠. 똑같은 일을 또 한다라면 진짜 문제인데, 제가 이쪽을 좀 살펴보고 연구를 해왔는데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을 수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을 한다 하면 국가가 그 비슷한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하나 더 하는 거거나 2개 더 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국가가 예를 들면 상위 30%를 잡았다라면은 40% 50% 이 어려운 사람들을 충원하는 보충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똑같은 거 받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지금 현재 중복급여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책임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혹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는 지역형 복지 또는 자치복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이 중복급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지금처럼 지역형 복지나 자치복지 강화는 지방분권법에 의해서도 타당하고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조례로 정하면은 국가가 하지 않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중복급여 문제는 시대적으로 또 지방분권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매우 권장돼야 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포퓰리즘 문제는 저도 심각하게 봅니다. 포퓰리즘은 그냥 모든 게 포퓰리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게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는 사회복 제도들 나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는 것들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감당 수준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형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도화된 사회복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당 가능한 재정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반자본주의, 반자유주의, 반시장주의를 말씀하시면서 무상 관련 기본 시리즈를 비판하셨고, 또 최저임금제, 이자율 상한제, 의료 수가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들이 자본주의나 시장 질서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시장주의를 실천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라고 말씀하셨던 제도의 내용들은 자본주의가 더 완전한 자본주의가 되도록, 시장주의가 완전한 시장주의, 좀 더 말하면 따뜻한 자본주의, 따뜻한 시장주의를 표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반시장적이거나 반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의 양적 확대가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요국과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가지수, 아까 우리 그 회장님께서 356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450개가 됩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가지수로, 복지의 가지수는 최고랍니다. 근데 재정적으로는 평균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적으로 다양한 국민의 욕구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이 양적은 확대했는데 내용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즉 재정이 뒷받침 못하거나 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국민 부담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2017년도 자료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국민 부담률을 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좀 연구하면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2017년도 OECD 평균이, 그러니까 OECD 국가의 국민 부담률이 34.2%입니다. 약간의 통계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 근데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우리나라 2020년도 부담률이 27.7%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7년도 OECD 평균을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수님이 또 한편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론해 주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복지 3국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빈곤율 떨어집니다.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는 덴마크만 해도요, 거의 40% 가까이 갑니다. 국민 부담률이 평균을 훨씬 우회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만일에 덴마크처럼 빈곤율을 떨어뜨리려면 우리는 복지 예산을 또는 국민 부담률을 더 확대해야만이 빈곤율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아까 지금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빈곤율을 떨어뜨리거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려면 지금의 복지 예산 또는 국민 부담률을 더욱더 높이지 않는 이상은 극복이 안 되고, 지금 수준이니까 우리는 빈곤율을 탈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상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고갈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 개혁 필요하죠. 저는 우리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하지만 저는 물어보면은 우리 국민연금 부담률 9%에서 18%를 올려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증세나 국민 부담률 없이 복지 향상은 저는 거짓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9% 내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2021년 올해 18% 내고요. 군인연금이 올해 14%를 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각계전투로 지금 연금제도를 말하고 있지만 저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러려면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낮춰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결국은 원래 정부도 말은 못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9%에서 더 올리는 게 개혁의 방향인데요. 저는 그 개혁으로 가려면 18%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통합도 시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갈에 대한 문제, 소득 대체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법 제73조 1항에 의하면은 8%까지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놨거든요. 지금 올해 한 6.34% 정도 낼 겁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0.89%를 늘렸어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요. 지금 한 10년 전에 5.8 이 정도 갔고요. 지금 6. 제가 정확한 거 하지만 7%는 안 되고 6.3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년 동안 그 정도밖에 못 올렸거든요. 근데 법에는 8%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제도도 문제가 된다라면은 저는 법정 비율대로 상향하는 게 맞다. 물론 국민의 저항이 있지만 정치권이든 복지부든 대통령이든 저는 솔직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갈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국민 부담률 높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야 하는데 최소화시키고 효율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간다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고요. 시대적으로 퇴행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더 이상 복지는 올려놓으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속도가 빠르냐 점점 더디게 가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일정 궤도에 올라가면 복지를 줄일 수는 없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국가 독점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역시 이제 무상복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무상복지라고 하는 무상급식, 뭐 무상보육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무상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용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무상 시리즈가 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좀 다른 게 있지만요. 국가가 주도하는 무상은 제가 볼 때는 몇 개가 안 돼요. 그냥 최저 수준에서 무상 내용을 끄집어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컨텐츠가 왜 무상 보육이고 무상 급식이라 할 때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가면 노령 기초연금부터 가자는 주의이긴 하는데요. 그 어떤 내용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무상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헌법 정신과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31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명시한 법치국가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명시한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아직 이것을 가지고 국가 독점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국가 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6번째 기본소득 말씀하셨습니다. NIT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는 부의소득세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표현합니다. 선별적 방식이죠. 전제는 근로를 해야 합니다. 저소득 임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 비슷한 제도가 EITC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이 지시하신 NIT,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제도는 보완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가려면 EITC를 보완해서 가면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무기여, 무조건의 상황에서 논의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명 타당성이 있지만 그 EITC 제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전제에서는 시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논의가 우리가 너무나 성숙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제도가 국민들의 삶을 또는 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때 전체 국민 또는 집단에게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보편주의적 방식이 있지만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수당 방식이죠. 특수한 인구 집단에 겨냥해서 하는 기본소득은 찬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7세 미만까지는 아동수당을 주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을 해서 등록금 다 안 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상위 30% 빼고 다 줍니다. 여기 30% 보장해서 기초연금 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국민을 가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18세 이상부터 64세까지 문제예요.
이분 중에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은 공공부조로 해결됩니다. 따라서 저는 전체 국민을 가려면은 그게 기본소득 안 되거든요. 액수적으로. 그러면 저는 20대부터 29살까지 이 인구학적 대상으로 사회수당을 그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공부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우리 교수님은 계속 이제 빈곤정책으로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는 이 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다 다릅니다. 공공부조를 통해서 빈곤 문제 해결하고요.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게 하는 건강과 또 소득을 보장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를 위해서는 일할 수 있도록 또 합니다. 역량 개발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빈곤정책에만 한정시킬 수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민영사회보험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민영사회보험을 통해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시자고 하는데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은 분산의 효과를 늘리려면 그릇이 커야 돼요. 그러면 집단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돼요. 민간으로 가게 되면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각계전투로 찢어집니다. 그러면 조그만 컵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새카매지죠. 어항 큰 거에 잉크 하나 떨어뜨리면 희석됩니다. 묽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위험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는 민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역시 안 맞고요. 그리고 사회적 위험을 커버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제 복지의 소품종 대량 생산 이런 말씀을 지적하시면서 다품종 수량 생산으로 가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사회복지 하기 전에 이제 교양이라는 거 할 때 경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경제 생산관리 방식에 대해서 이걸 듣고 공부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지에도 적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단 사회복지는 지금처럼 말씀드렸듯이 모든 국민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정 소득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또는 그게 프로그램이든 모든 국민에게 가야 하는 양적 수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상이라면 개인의 욕구에 맞게끔 각각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